안녕하십니까? 시험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비문학 위주로 살펴보도록 합시다. 네, 첫 번째 지문은 칸트였는데요. 찾아봤어요. 그래서 혹시 제재가 연계가 된다면 수특 258쪽에 동기가 중요하다. 의무감에서 나오는 행위가 중요하다. 그래서 동기론이며 의무론이다. 이런 얘기하는 지문이 여기 있고, 그리고 수능 완성에는 217쪽 상상력? 칸트가 말한 상상력이 두 가지가 있는데 둘레즈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했다. 그런 지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용 연계를 생각하는 친구들은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문을 먼저 간단하게 다시 살펴봅시다. 무슨 책에서 이분은 무조건적으로 선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요것뿐이다 라고 주장했답니다. 많이 들어봤죠? 이런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머리가 좋거나 판단력이 뛰어나거나 이런 요소를 나열합니다. 근데 그 사람 주장은 사악한 사람이 이런 요소들을 지닌다 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 착한 일을 했어. 근데 그 사람 사악한 사람이야. 근데 그러면 정당화될 수 없다. 이를 선하게 만드는 것은 오직 뭐다? 요거다 라고 말했답니다. 그래서 선의지는 그게 어떤 수단이 돼서 선한 게 아니라 그 자체로 무조건 선한 것이다. 따라서 이분의 윤리학은 선의지에 관한 탐구다. 첫 번째 문단은 선의지가 중요한 거다. 자, 그러면 이 개념은 어떤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냐? 의무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된답니다. 의무론. 일상적으로 선의지는 의무감을 느낄 때 발견할 수 있답니다. 이게 나중에 무슨 문제랑 연관이 되죠. 내가 다른 친구와 시간을 보내는데 그래서 다른 친구와 약속을 어겼다. 약속을 어겼다고 처벌은 받지 않지만 미안하니까 다음에는 뭘 느낀다? 의무감을 느끼게 된대. 그래서 이런 일상적인 의무감이 선의지를 잘 드러낸다. 그래서 도덕행위는 의무론, 의무에서 나와야 도덕적 행위다. 이익이나 경향, 감정, 처벌에 대한 두려움 이런 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적인 의무감에서 행해진 것만이 도덕적이다. 선의지를 드러낼 수 있다. 라고 했답니다. 네, 그 다음에 아니구나. 그래서 다른 근거나 동기, 의무가 아니라 내적인 의무가 아니라 다른 근거나 하고 싶어서 이런 거는 결과적으로는 의무에서 나온 행위랑 들어맞겠지만 사실은 시작이 다르기 때문에 도덕성을 갖춘 것이 아니다. 네, 칸트의 윤리학은 의무에서 행해진 게 도덕적이라는 데 기초를 두고 있다. 그래서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심을 바탕으로 인간의 도덕적 행위를 제시했대요. 그래서 이분은 동기주의라고 하고 일반인들이 지니는 의무감, 하여튼 그게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하여튼 첫 번째 글은 선의지에서 나온 것이 착한 거다, 선이다 이런 얘기였어요. 그죠? 네. 그다음에 나로 갑시다. 칸트 이전의 학자들은 이전을 살짝 언급하는데 도덕성의 원천을 자연, 질서, 신의 의지, 종교 이런 거에서 찾았지만 칸트는 도덕의 객관적인 타당성을 그런 거에서 찾지 않았다. 경험? 아니 안 돼. 경험? 안 되고 뭐도 안 돼? 타율적인 것도 안 된대. 누가 시켜서도 안 된대. 그럼 자기가 해야 되는 거네. 그럼 자율성이겠다. 그죠? 칸트는 먼저 도덕의 근거를 경험에서 찾을 수 없다라고 했답니다. 경험과 상관없어야 된대. 보편적으로 타당해야 된다. 그 다음에 감정과 경향성이 뒤섞인 이성. 이거 뒤섞여도 안 된대요. 감정이나 경향은 사람을 선으로 이끌 수도 있지만 악으로도 이끌 수 있다. 그리고 좀 전에 나왔던 타율적인 것에서 찾을 수도 없다라고 했답니다. 도덕적인 행위는 선의지에서 나오는 건데 그러면 그 도덕성이라는 것이 나오는 원천은 뭐냐? 이런 거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글이 나군요. 자, 그렇다면 어디서 나오느냐? 오직 얘와 얘에서 나온다. 이제 하나씩 설명하겠죠? 얘부터 가네요. 실천 이성은 감성,
뭐 충동, 욕구, 열정 뭐 이런 거 독립해 있는 것이다. 실천이성, 순수 실천이성이다. 이거를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스스로 정립하고 뭐 의지로 결단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했답니다. 앞에 가에서 말한 선의지의 근원이 실천이성, 원천을 찾는 글이지 않아 나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뭔가 중요해 보이는데 뭐 되게 잘 읽히죠? 도덕성의 본질을 논하면서 선의지에 가에서 절대적 가치를 부여했는데 그게 욕구나 경향성이 아니라 좀 전에 말한 도덕 법칙, 그거에 대한 존경심에서 생긴 의무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되게 뭔가 엄청난 단어가 나오는데 도덕 법칙에 대해 초감성적, 감성을 넘어섰어. 숭고성을 감지하고 촉발된 더 높은 사명에 대한 존경심을 낳는 한에 순수한 도덕성이 구현된다 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갑시다. 의지의 자율성, 그것이 도덕성의 또 다른 원천. 여기서 자율성은 자유의 개념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는데 이거 어디서 들어봤죠? 수능 완성 6쪽에 자유주의를 설명하면서 경제적 자유주의, 정치적 자유주의가 뭐 빈장관계에 있다를 설명하면서 경제적 자유주의는 사적 자율성, 간섭받지 않는 거, 정치적 자유주의는 공적 자율성, 자치, 스스로 법을 만들고 그에 따라서 행동하는 거라고 설명하거든. 그래서 그 지문을 보시면 약간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자율성이랑 자유랑 연관해서 설명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자율성을 설명하기 위해 자유를 소극적과 적극적으로 구분한다. 소극적 자유는 뭐냐? 좀 전에 우리가 말한 사적 자율성의 자유인 것 같습니다. 간섭받지 않는 것이다. 외부의 요구에 간섭받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칸트가 말하는 도덕성의 원천인 요것은 적극적 자유와 관계가 된다. 적극적 자유는 스스로 입법하는 거야. 스스로 법칙을 부여하는 의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타율적인 거 아니라고 했어요. 그죠? 외부의 강제나 영향을 떠나서 스스로 지킬 법을 세우고 거기에 복종하는 것이다. 나중에 나오는 그 공부할 시간을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그에 따르려고 하는 거. 따라서 칸트가 말하는 도덕성의 두 번째 원천인 의지의 자율성은 뭐다? 적극적 자유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네, 어휘 문제 빼고 간단히 봅시다. 공통점 뭐 적절하냐 부적절하냐인데 예를 들고 있다. 첫 번째 지문은 얘가 되게 비중이 커가지고 예를 들어 A가 뭐 이러면서 비중이 크죠. 금방 보이고 두 번째 지문은 없나 싶었는데 예를 들어라는 말이 마지막 문단에 있긴 하더라고. 그래서 적절합니다. 그 다음에 요새 이런 거 많이 봤죠. 가는 나와 달리 도덕성에 관한 주장을 살펴보기 위해 인용했다. 칸트의 말을 인용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작은 따옴표로 그 사람 말 끌어왔냐인데 너무 쉽죠. 둘 다 끌어오고 있습니다. 가의 첫 번째 문단에도 칸트의 말이 보이고 나의 두 번째 문단에도 칸트는 요거라고 정의했다, 말했다. 이런 내용이 인용돼 있으므로 적절. 적절이 아니네. 나와 달리가 그럼 틀렸죠? 나도 있으니까. 그래서 부적절. 그 다음에 나는 가와 달리 도덕성에 관한 서로 다른 견해를 종합한 게 아니라 도덕성과 관련한 도덕성의 원천과 관련한 칸트의 견해를 소개한 거죠. 도덕성의 원천이 얘랑 얘다 이렇게 소개한 거니까 이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칸트의 생각 물어보고 있습니다. 내용 일치, 내용 이해. 1번 요거가 어디 나왔더라? 앞에 나왔었죠. 일반적으로 말하는 걸 예를 들어서 일단 나열해 주고 나서 칸트는 그런 거 그거의 선이라고 할 수 없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런 거 일치하지 않느냐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도덕성의 의무감을 바탕으로 윤리학의 목표가 가의 마지막 문단에 제가 아까 스르르 넘어간 그 맨 마지막 문장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의 의지의 자율성을 두 번째 그 마지막 문단, 두 번째 글의 마지막 문단에서 설명했잖아. 스스로 입법하는 거.
적극적 자유와 관련된 네, 핵심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칸트 이전의 학자들은 신의 시기 이거 자연적 질서 이런 거에서 비롯된다고 표지판 잘 박아두셨으면 금방 찾았을 테고, 그 다음 마지막 그래서 답이 뭐다? 안 된다고 했어요. 그죠? 경험 이런 거 아니고 타율적 이런 거 아니다 라고 칸트께서 얘기하셨습니다. 6번으로 갑시다. 두 사람이 있는데 A는 이래야겠다 라는 생각, 의무감을 가지고 사람을 도왔다. 반드시 기부를 해야겠다, 뭐뭐 해야겠다 라고 생각했고 그랬다. B는 감정인데요? 동정심을 가지고 선행을 베풀었다. 재미를 느껴서 얘는 참 감성이 풍부하시군요. 재미를 느껴서 그랬는데 어느 해 강도에 의해 피해를 입자 가난한 사람을 증오하게 되었다. 선이 아니라 이제 약간 악쪽으로 갔다. 뭐 이렇게 선지에서 설명하던데 1번 뭐뭐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평소에 나누어야겠다. 그래서 도왔다 했으니까 의무감과 관련한 선의지죠. 그 다음에 2번 평생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아까 그 존경심이란 말이 몇 번 나왔었는데 해야 되겠다. 그게 맞다. 그래서 도덕적 행위를 하는 것이고 3번에 재미를 느껴. 감성적인 우리 B. 재미를 느껴. 즐겁게 도왔다. 그것은 감정에서 나온 것이죠. 칸트가 보기에 그것은 선한 행위가 아닌데 여기에는 엄청난 용어로 설명해. 초감성을 넘어서서 그래서 존경심을 보여줘. 아니에요. 재미를 느낀 거는 진정한 선의지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3번이 틀린 것이고 똑같은 얘기죠. 동정심을 가지고 저건 진정한 선한 행위가 나오는 동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선행을 베풀긴 베풀었잖아. 해야 되는 걸 하긴 했어. 결과적으로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동기거든. 그래서 동정심에서 나온 것은 도덕성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나중에 사람들을 증오하게까지 된 거는 역시 감정에서 시작한 거는 결과적으로 문제가 있구나. 결과적으로 괜찮은 것 같았는데 여기로도 이끌릴 수 있는 거니까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서 들어본 분인데 실러 씨가 시를 썼답니다. 칸트의 이론에 반감을 갖고 비판하는 시를 썼대요. 칸트가 얘기한 거를 어떻게 비판했을까요? 나 즐겁게 봉사했다. 즐겁게. 약간 감정인가? 슬프다. 왜? 즐거움으로 봉사했으므로. 즐거움이라는 감정으로 봉사를 했기 때문에 슬프다? 뭘까? 나는 내가 유덕하지 못한 인간이라는 생각으로 말미암아 뭔지 알겠다. 칸트의 이론은 즐거움에서 봉사를 하면 안 돼, 그지? 선의지, 내적인 의무 이런 거에서 봉사를 해야 되는데 실러가 걔를 깔라고 내가 즐거움에서 봉사를 했더니 칸트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그게 선의지에서 나온 게 아니잖아? 내적인 의무감에서 나온 게 아니니까 나는 도덕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심스럽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1번 칸트는 봉사하는 일을 사악한 사람이 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볼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시를 아니, 이거는 내용에서 바로 확인 가능하죠. 사악한 사람이 여러 좋은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칸트는 실러, 내가 느끼는 그 시에 나왔던 근심스럽다. 그게 실천 이성과 관련된 보편적인 법칙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니, 칸트는 감정, 지금 이 근심스러움은 칸트가 봤을 때 내 행동이 도덕적이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이제 칸트 까는 내용인데 그거를 칸트가 생각하는 이 근심스러움이 보편적인 법칙을 제공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 이건 칸트에 대한 비판이 아니죠. 그 다음에 3번 내가 친구에게 봉사한 것에 즐겁게 했는데 칸트는 그것 의무감에서 나온 거 아니잖아. 따라서 넌 도덕적이지 않아 라고 비판할 거기 때문에 그 점을 실러가 근심스럽다. 칸트한테 까이겠네
칸트 같은 사람한테 까이겠네? 라고 풍자한 시였습니다. 선의지에서 나온 것만 선하다고 할 사람이다. 칸트는 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내가 유덕하지 못한 인간이구나. 칸트가 볼 때는 이런 생각에 대하여 칸트는 감정과 이성이 분리돼서 도덕성이 구현되지 못하는 상태라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인데 감정과 이성은 칸트가 봤을 때 분리돼야 되는 거예요. 결합되어 있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오는 거였냐면 아까 우리 나의 첫 문단에 칸트는 도덕의 근거를 감정과 경향성이 뒤섞인 이성, 이것도 도덕성의 원천이 될 수 없다라고 했거든. 섞여 있으면 안 돼라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분리됐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는 틀린 얘기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5번. 즐거운 감정과 슬픈 감정을 구분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나에게만 집중하라고 주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거는 실러가 즐거움과 슬픔을 구분 못하는 게 아니라 즐거운 감정에서 봉사를 했는데 저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게 도덕적 행위가 아니니까 그래서 슬프다라고 얘기한 것이지 두 감정을 구분하지 못하신 건 아니죠. 그래서 네, 그 다음에 8번은 간단한 문제입니다. 스스로 법을 세우고 그에 따르는 거, 그거가 의지의 자율성, 적극적 자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법을 세우고 그에 따르는 거 쉽게 답이 나오죠.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간단한 법지문이었는데요. 헌법에 보고 계시죠? 재외국민과 관련한 법이 있답니다. 재외, 바깥에 있는 국민, 외국에 있는 국민. 여기서 국민이란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구나. 국민은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래. 해외여행? 국민이야.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외국에 잠깐 체류하는 사람은 재외국민 아니고 그들은 잠깐 여행 간 사람들은 일반 국민이고 재외국민은 외국에 있는 좀 오래 있는 헌법에서 말하는 재외국민은 요거 줄여서 재외동포법에 규정되어 있답니다. 대한민국 국민인데 영주권을 취득했거나 아니면 취득할 사람, 그게 재외국민이랍니다. 그러면서 영주권이 뭔지는 살짝 붙여줬습니다. 영주권은 아직은 그 나라 국적은 얻지 못했는데 계속 거주할 수 있는 법적 권리. 재외동포법에서 얘기하는 재외국민이 누구인가 정도가 밝혀졌고, 두 번째 문단에 갔더니 근데 그러면 외국 국적을 얻으려고 거기 계속 살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왜 보호해 주지? 보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유를 설명하는 글이겠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려고. 그게 두 번째 문단입니다. 감정적으로 생각할 때 외국에 있는 외국 국적을 아직 선택은 안 했지만 선택할 얻고자 하는 그 나라, 그리고 지금은 우리나라 국민인 상태잖아. 재외 국민이 양국의 이점을 동시에 누리려고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 걔네는 국민이면서 외국에 지금 오래 살고 있기 때문에 국내법의 보호를 제대로 못 받고, 그렇다고 해서 미국 국민 혹은 그 체류국의 국민도 아니야. 그래서 대우도 못 받아. 불안정한 상태에 있으니까 국민을 보호하자라는 차원에서 나온 헌법 조항이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문단은 뭘까? 재외국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라고 했는데 그들만을 위한 법이 아니래. 얘기가 좀 넓어지나? 재외동포법이라고 줄여서 말하는데 거기에서 재외동포는 재외국민과 외국 국적 동포. 동포? 외국 국적. 외국 국적을 땄는데 얻었는데 획득했는데 재외동포법에서 보호해준다? 이유가 뭘까요? 한국 국적을 상실한 동포, 외국 국적 동포 역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일부 조항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답니다. 한국 국민이 아닌데도 보호해준다인데 왜 헌재에서 저런 판결을 받았을까요? 당시에
그 2조 2항의 외국 국적 동포를 이렇게 정의했답니다.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던 자 또는 그 아들, 딸, 손자, 손녀,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중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고 정의한 것이 문제의 발단이었다. 왜? 우리나라가 국적을 부여한 게 1948년부터랍니다. 그 이전에는 우리나라에 살았어도 국적을 부여받지는 않았던 거지. 따라서 48년 후에 이주한 사람은 국적을 가진 상태에서 이주를 하게 되는 것이었는데 그 전에 이주한 사람은 한국 국적을 가진 적이 없었던 거야. 근데 조항에는 국적을 보유했던 자들을 보호한다라고 했으니까 보호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구나. 그분들이 다음 단락에 보면 러시아, 중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 기존 조항에서는 적용 대상이 되지 않았던 거지. 이미 48년 이전에 이주를 해가지고 한국 국적이 없는 상태에서 이주되었기 때문에 보호를 못 받았답니다. 반면 48년 후에 정부 수립돼서 국적법 제정된 후에 잘 사는 나라로 갔던 잘 사는 동포들은 보호를 받는 거였대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 그들이 좀 외면받는 것 같았다. 러시아의 중국의 이런 그분들이 보기에는 불평등했다. 그래서 동포가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렸고 헌법재판소가 해줬다.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려서 국회가 했다? 개정했겠죠.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던 자 부분에 괄호를 넣었대요. 48년 국적법으로 국적을 부여하기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국적 보유자에 포함한다 라는 걸 해줬대. 그러면 그 동포분들도 재외동포법의 보호를 받게 되었겠죠. 네, 문제는 평이했습니다. 10번 국민은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2번 내가 미국에 갔는데 미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했어도 영주권이 있으면 거기 계속 살 수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문단에 영주권을 설명해줬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왜 재외동포를 보호하냐. 보호를 받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거가 두 번째 문단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8년 국적법 이후에 국적을 부여받은 채 미주 등지로 이주한 사람들은 보호를 받을 수 있었고, 그러니까 받고 제정되기 전에 이주한 사람들은 받을 수 없어서 헌재에 신청했다 그랬죠. 그 다음 그 얘기가 바로 밑에 5번에 있네요. 기억은 재외동포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했다. 기억의 이유 밑줄 꺼서 한 문장 좀 길다란 구절 그의 의미를 물어볼 때 앞뒤를 보면 판단이 대충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국적이 부여되기 전에 떠났기 때문에 재외동포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그 다음 세 분에 대한 얘기인데 A씨는 영주권 얻었고 국적도 취득하게 됐고 한국 국적 상실했습니다. 한국 국적 상실했습니다. 그 다음에 B는 영주권을 아직 국적이나 영주권을 아직 취득하지는 못했고 국민이고 제외 국민이고 그 다음에 C는 정부 수립 이전에 한국 국적이 없는 상태에서 이주를 했네요. 그러면 개정되기 전에는 보호받지 못했을 텐데 법이 이제 개정이 됐으니까 보호받게 되었겠죠.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A는 이제 그쪽 국적을 얻었으니까 한국 국적은 없고 외국 국적 동포. 그 다음 B는 아직 국적을 획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외 국민, 바깥에 사는 우리나라 국민입니다. 그 다음에 3번 B씨가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제외 국민에서 제외되므로 근데 영주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해도 첫 번째 문단 끝에서 보면 과거 거주하는 국가의 국적을 얻지 못한 외국인 그거
그분이 그 국가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영주권일 뿐입니다. 그래서 재외국민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이건 좀 전에 우리가 했던 얘기죠. 넘어갑시다. 네, 마지막 지문입니다. 생명 지문인데요. 쪽에 항생 물질은 아니고 항생제와 관련한 지문이 있었는데요. 6월 평가원에 생명이 나왔던 것 같은데 수능에도 생명은 아닐 수도 있겠죠, 그죠? 하여튼 이런 제재, 똑같은 제재는 아니지만 약간 환기가 되는 제재는 수특에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지 볼까요? 첫 번째 문단, 세균이 침입하면 세균이 왔다 그럴 때 우리 면역세포에는 당 구조를 파악하는 단백질이 있대. 그래가지고 세균의 세포막 너 세균이구나를 파악해서 세균임을 인지하고 세균이 들어왔다 라고 신호를 전달하게 된답니다. 그렇다면 라는 유전자 스위치를 작동하는 단백질이 있는데 걔가 DNA가 있는 세포의 핵 안으로 들어가서 얘를 만드는 유전자 앞으로 가서 ON이라고 스위치를 켠대요. 이렇게 되면 RNA 전사되고 요거이 생성되어 세포 밖으로 배출되어 들어온 세균을 죽이게 된답니다. 즉 우리 몸의 면역 체계는 세균이 들어오면 세균이구나. 그리고 신호를 전달해가지고 유전자 스위치를 작동시켜서 항생물질을 만들어서 들어온 세균을 죽이게 되는 과정. 그게 우리 몸의 면역 체계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몸에는 세포가 100조 개의 세균들이 원래 존재하고 있대요. 얘네 어떻게 안 죽고 살아있지? 세균 중에는 이로운 균도 있대요. 이로운 균이 어떻게 안 죽을까? 궁금하다. 실제로 실험실에서 장내 세균은 이롭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하여튼 모두 제거한 상태인 무균 상태로 동물을 키우게 되면 좋지 않대. 그래서 이를 통해 해로운 세균은 죽이고 면역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걔를 죽이고 그다음 면역 기능을 억제시켜서 이로운 세균을 보호해서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답니다. 근데 그걸 잘 몰라. 뭘 잘 모르냐? 어떤 장내 세균이 이롭고 해롭고 그리고 우리 몸의 면역체제가 어떻게 걔네를 구분해가지고 얘는 살리고 얘는 죽이는지 그게 규명되지가 않았대요. 규명하고 싶겠죠. 그래서 규명하기 위하여 이로운 세균이면 스위치 ON 그게 작동하지 않는 게 아닐까라는 가설을 세워봤답니다. 그래서 이로운 세균을 주입하면 저 아까 라고 읽었던 저 스위치 켜는 쟤가 세포의 핵안으로 안 들어갈 거야 라고 예상하고 실험을 했는데 틀렸대요. 들어가긴 한대요. 이로운 세균이 들어오는 경우에도 들어간대. 그러면 뭐 때문이지? 어떻게 이로운 세균과 해로운 세균이 따르게 작용하게 되는 걸까? 반면에 아예 균이 없으면 그 스위치 작동 단백질이 안 들어갔답니다. 그러면 이로운 균이든 해로운 균이든 균이 들어오기만 하면 스위치 작동 단백질은 ON을 하였다. 그래서 그렇다면 또 다른 가설이 나오겠죠. 유전자 스위치 작동 단백질은 세균이 이롭든 해롭든 들어오면 무조건 작동을 하는데 작동한 다음에 항생물질이 그럼 생성되지 못하도록 이로운 애는 죽이면 안 되니까 생성되지 못하도록 브레이크를 거는 애를 예상할 수 있다. 새로운 가설이 나왔습니다. 이는 마치 차를 탔는데 술 냄새나. 그러면 시스템이 작동해가지고 차가 운행되지 못하도록 브레이크를 걸어버리는 것으로 비유해서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항생물질 생성할 때 브레이크 작용을 하는 단백질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답니다. 이론을 세웠는데 그러하구나. 자, 이를 바탕으로 또 뭘 예상하고 있습니다. 브레이크 작용을 하는 단백질이 그런 역할을 한다면 얘를 만약에 다 제거해버리면 항생물질이 많이 만들어져서 세균이 다 파괴되겠네? 이로운 세균, 해로운 세균 다 파괴되겠네? 라고 예상해봤답니다. 그러나 실험을 해봤더니 얘를 제거했는데 세균이 다 파괴된 게 아니고 숫자는 그대로였대. 숫자는 그대로였고 대신 뭐가 달라졌다? 분포가 달라졌답니다. 브레이크 작용을 하는 단백질이
존재하지 않으면 항생물질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수는 비슷한데 분포가 변동된다. 항생물질의 변화가 생기면 안 죽어야 될 애들이 죽고 그리고 물려있던 다른 세균들이 번성하게 된다. 만약에 그렇게 번성한 세균들 가운데 악영향을 미치는 애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거였다면 건강이 좋지 않아지겠죠. 또한 정상적인 동물은 장내 세포가 손상이 거의 안 됐는데 얘를 제거하고 실험해 봤더니 항생물질이 공격해서 세포가 손상되는 경우도 생겼답니다. 이 문장은 어디서 써먹어야 되겠죠, 그죠? 네, 우리 몸에 세균이 들어왔을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세균을 제거하게 된다를 도식화를 해놓은 글인데 내용 일치, 내용 확인 문제겠죠. 1번 면역세포가 세균을 인지할 때 첫 번째 문단을 보시면 됩니다. 세균의 세포막에 있는 특이한 당구조. 아우, 똑같네. 첫 번째 문장이랑. 그 다음에 2번 나는 항생물질 생성 유전자 스위치 온. 자, 이거는 어디서 이루어진다? 똑같은 문단. 그 유전자 어디 갔지? DNA라는 글이 보이네. DNA가 있는 세포의 핵 안으로 들어가 라고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3번 유전자 스위치 작동. 이것은 이로운 세균으로 인식되는 경우에도 작동한다가 세 번째 문단에 있었죠. 가설을 작동 안 할 거라고 가설을 세웠는데 작동 잘만 하더라 라는 거가 세 번째 문단이었습니다. 따라서 틀린 것이고 그 다음에 4번 항생물질이 세균을 제거할 때 그 브레이크 단백질이 없는 경우에 장내 세포가 손상된 경우가 있었다. 뭐 이런 진술이 있었는데 여기서 써먹었네요. 그 다음에 5번은 다시 일문단으로 가서 RNA라는 글자가 보이시죠? 시력, 안구운동. RNA가 전사되고 항생펩타이드가 생성되어 세포 밖으로 배출되면서 세균을 제거하게 된다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여하튼 다 좋은 건데 기억이나 니은이나 음주운전을 못하게 하는 부정적인 상황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되는데 기억을 이렇게 설명했네요. 음주운전을 방지하는 시스템이니까 네, 너무 쉽죠. 차별적으로 작동하는 건 아니고 음주가 감지되면 작동한다 그랬고 작동 과정에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여기는 안 나와 있고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그 다음에 사전 예방이라는 말은 좀 가능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되니까 음주운전이라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시스템이다 라고 이해할 수는 있을 것 같고 독자적으로 작동한다는 말은 좀 애매한데 차량에 탑승했을 때 차량하고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작동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좀 문제가 되겠죠? 좀 애매하니까 아마 이쪽에서 걸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은 브레이크를 걸어버리는 거, 차가 운행되지 못하도록 브레이크를 걸어버리는 단백질이 니은입니다. 그렇다면 긍정적 상황을 만들기 위해 작동한다. 이로운 세균이 들어왔을 때는 걔를 죽이면 안 되니까 항생물질을 못 만들게. 그러니까 좋은 애가 들어왔을 때 그 좋은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이라는 의미에서 설명하는 것 같아요. 보조수단에 도움이 있어야 작동한다는 얘기는 틀렸죠. 그래서 정답이 1번이고 얘가 사후 복구를 하는 것도 아니잖아. 문제가 일어나고 나서 복구하는 게 아니라 이로운 세균이 들어왔을 때 잘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니은이니까 뭐가 문제가 터지고 나서 원래대로 돌아가는 이런 거는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연구과제를 설정했답니다. A를 바탕으로 설정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뭘 연구해야 될까? 근데 항상 글은 무슨 얘기를 어떤 식으로 하는가가 중요하잖아. 전체를 볼 때. 이 글은 왜 우리 몸에 이로운 세균이 들어왔을 때 걔는 살아남을 수 있지? 가설을 세워서 이거 아니네. 또 다른 가설을 세워서 이게 맞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글이었어요. 두 번째 문단 마지막에 보면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이로운 세균, 해로운 세균을 어떻게 구별하고 대처하는지
규명이 되지 않았다. 완전히.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A는 맨 마지막 문단인데 규명해야 되는데 해관으로 들어가는 경로를 탐구하는 거는 지금 이 글에서 핵심적으로 상정하고 있는 과제는 아니죠. 그 다음에 자 이런 얘기가 A에 있긴 해. A의 중간쯤에 보면 숫자는 거의 비슷한데 분포가 변화가 생긴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세균이 죽으면 왜 다른 세균이 번성할까를 연구한다 했는데 이게 지금 이 글에서 밝혀야 되는 거는 분포가 왜 변화하냐 그 이유를 밝히는 게 아니라 이로운 세균을 어떻게 알아내서 얘만 선택적으로 죽이지 않지를 연구해야 되는 글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뭐가 된다? 네, 밑에 정답이 보이네요. 그래서 A라고 해서 A의 특정 부분에 있는 진술만으로 찾으면 답을 잘못 찾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글이 전체적으로 뭘 얘기하는 글인지 그 핵심을 잊지 않으셨으면 맞힐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제 손이 자꾸 지우개로 가네요. 17번 보기를 이해하라. 염철수 선생님은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하여 병원을 찾았다. 식중독균? 나쁜 세균이구만. 식중독균, 나쁜 균, 해로운 균이 들어왔다. 그래서 항생제를 처방해 주었다. 좋아지는 듯 했다. 나쁜 균을 죽이는 것 같았는데 다시 병원에 갔더니 철수의 장에 염증이 생겼다. 아우, 항생제가 이로운 세균까지 죽인 건가? 하여튼 그래서 아예 장내 세균을 무균 상태로, 장내를 무균 상태로 만드는 장청소를 권했다라 했습니다. 그러면 볼까요? 마지막 문제네요. 처음에 배가 아팠던 것은 식중독균, 나쁜 균이라고 설명해 줬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2번 철수가 먹은 항생제는 뭐 하는 거지? 세균 죽이는 거죠? 항생제, 세균 죽이는 거? 근데 내 세포 속에 브레이크 단백질의 생성을 억제하는 건 아니고 들어온 세균 혹은 기존에 존재하는 세균 죽이는 게 항생제입니다. 그래서 얘가 하는 역할을 잘못 지적한 것이 2번이네요. 그래서 정답이 2번입니다. 그 다음에 철수가 항생제를 먹었더니 세균들이 죽었겠죠. 그래서 처음에 괜찮은 듯 하다가 이로운 애들까지 죽으면서 배가 더 아파왔겠죠. 염증이 생긴 거는 이로운 세포, 이로운 세균도 공격했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까 A 부분의 마지막 부분에 항생물질이 만들어졌을 때 브레이크 단백질이 작동을 안 하게 되면 장세포가 손상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죠. 그죠? 항생물질이 장세포까지 공격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장 청소를 권한 거는 그렇죠. 구분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분하는지 그 기전이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그래서 일단 다 죽인다. 그런 것이 5번이었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이제 한 3주 남았나요? 끝까지 특정 과목에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되니까 탐구만 열심히 하겠다 이런 생각하시는 학생들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꾸준히 국어는 특히 꾸준함이 생명이니까 자꾸 글을 보는 연습을 하시고 정답의 근거를 찾는 공부를 계속 수능 전전날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